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관계의 거리를 넓히기 시작할 때 그 평온은 언제부턴가 고요한 고립으로 바뀝니다. 한 지붕 아래 서로의 순결을 느끼며 살아왔던 부부가 이제는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잠이 듭니다. 피곤해서, 잠버릇이 달라서, 그냥 편해서. 그 모든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생긴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공자의 말처럼 이는 단지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감각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사랑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이란 적당한 온기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되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온도를 천천히 낮추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냥 혼자 잘게. 이제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그 말들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침묵의 단절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이 그대 안에서 고요하다. 노자의 말처럼 관계의 평화는 상대를 고치려는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요와 고립은 다릅니다. 고요는 함께 있어도 편안한 상태이고 고립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설렘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존재의 평온함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관계. 그것이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연대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진실하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반자라고. 우리가 각방을 택할 때 잃는 것은 잠자리의 공유가 아니라 그 침묵의 연대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편안함이란 단어의 이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진짜 평온은 거리를 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제1장 진정한 평온이란 무엇인가?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온이 찾아온다. 이 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내려놓으라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가 말한 집착은 소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원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집착입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부부 중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집착을 내려놓은 평온일까요? 아니면 기대를 포기한 체념일까요? 부처가 말한 평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입니다. 상대가 코를 골아도, 새벽에 일어나도, 밤늦게 자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온을 얻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선택합니다. 상대의 습관이 불편하니까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리가 생기면 불편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외로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영혼을 키우는 것이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커지는 것.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각방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키우는 일을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각방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거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평온을 존중하기 위해, 더 나은 휴식을 위해 거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상대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도피입니다. 에머슨이 말한 영혼을 키우는 사랑이란 서로의 불편함조차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코골이 소리가 들릴 때 짜증 대신 저 사람도 피곤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 상대가 새벽에 일어나 소리를 낼 때 화를 내는 대신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미소 짓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조금씩 키워줍니다. 하지만 각방을 쓰면 그런 순간들이 사라집니다. 상대의 숨소리도, 뒤척임도, 새벽의 작은 소음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안해지지만 동시에 서로를 느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우리가 각방을 선택한 이유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우리는 결국 더 큰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고통입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느낌. 한 집에 살지만 점점 남처럼 느껴지는 감각. 그 고통은 코골이 소리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할 때 온다. 우리가 각방에서 느끼는 것이 평온이 아니라 고독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편안한가?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 제2장 거리가 만든 소외감의 실체.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면 그것은 진정한 가까움이 아니다. 각방을 쓴 지 1년이 지나면 부부는 종종 이런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은 하지만 진짜 대화는 없는 관계. 이것이 바로 공자가 경고한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상태. 그리고 이 거리는 각방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한 감각이 생겨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 누워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외로움.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왠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외로울 때 찾아온다. 이 문장은 가슴을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이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외롭다면 그것은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연결의 상실에서 옵니다. 각방을 쓰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침대 한 켠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의식적 연결감입니다. 함께 잠들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낍니다. 상대의 체온,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 그것들은 시끄럽지만 동시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원초적 안정감을 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때 비로소 안정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낮은 곳에 모인 물이 가장 깊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이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불편함이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상대의 코골이를 참는 것, 새벽에 깨는 것을 견디는 것, 그것들은
표면적으로는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한다는 깊은 경험을 합니다. 각방을 쓴 지 몇 년이 지나면 부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남남 같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진짜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남이 되어가고 있다는 두려움, 함께 산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간다는 공포. 공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작은 거리가 쌓이면 큰 단절이 된다. 각방은 작은 거리입니다. 고작 벽 하나, 문 하나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리가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마음의 큰 단절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오늘만 각방에서 자던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관계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각방을 쓴 게 아니라 각방이 우리를 나누었다는 것을. 소외감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연결의 끈을 조금씩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물처럼 관계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각방은 그 냉각의 시작점입니다. 제3장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다. 각방을 선택한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정말로 편안해지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상대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함께 잠들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잠든 얼굴은 모든 가면을 벗은 얼굴입니다. 코를 골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고 뒤척입니다. 그 모습은 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분리감이다. 나와 너를 나눌 때 두려움이 생긴다.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너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의 공간, 너의 공간, 나의 시간, 너의 시간. 그렇게 경계를 긋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타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렵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선택한 각방이 결국 더 큰 불편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불편함. 언제나 괜찮은 척, 피곤하지 않은 척, 화나지 않은 척 해야 하는 피로감. 각방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지만 동시에 감정적 긴장을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불완전함을 공유할 때 시작된다. 함께 잠드는 것은 불완전함을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내 코골이, 내 잠꼬대, 내 추한 잠버릇, 그 모든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나는 당신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언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각방을 쓰면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숨깁니다. 내가 코를 골까봐, 내가 새벽에 화장실을 갈까봐, 내가 이불을 뺏을까봐 그런 걱정들이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결국 친밀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완벽을 잃는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완전함을 얻는다. 각방은 어쩌면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수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완벽한 배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관계의 완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관계의 완전함이란 불편함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상대의 코골이를 들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새벽에 깨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 불완전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만듭니다. 에머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각방을 쓰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완벽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멈춥니다. 상대의 불편한 부분을 보지 않으려 하고 나의 불편한 부분도 숨기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편집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의 모습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부스스한 얼굴, 밤에 지쳐 쓰러지는 모습,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각방은 그 사랑의 순간들을 가로막습니다. 제4장, 다시 가까워지는 용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다면 다시 함께 자는 것이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거리에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낯설음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상대의 코골이가 시끄러울 것을 알면서도, 상대의 잠버릇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함께 자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균형. 어쩌면 각방과 합방 사이에도 중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밤 함께 자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몇 번만 함께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주중에는 각자의 방에서 자지만 주말에는 함께 잡니다. 어떤 부부는 잠들 때는 따로 자지만 아침에는 꼭 함께 안아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감정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밤 상대의 방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밤은 함께 잘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색할 것입니다. 어색한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연결감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함께 잠들 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께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힘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잠드는 연습을 하면 어느새 우리는 예전의 친밀감을 되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날 밤 상대의 코골이에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다시 각방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틀, 사흘, 일주일 조금씩 적응해 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함께 잠드는 것은 옛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초기에 신혼 시절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익히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쌓인 사랑의 깊이를,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가까워지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우리의 관계를 살립니다. 제5장 함께하는 고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각방이라는 선택에서 시작해
그 선택이 만든 거리와 소외를, 그 뒤에 숨은 두려움을, 그리고 다시 가까워질 용기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하는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관계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음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같은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지만 함께한 순간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각방에서 보낸 밤들은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함께한 순간들입니다. 상대가 악몽을 꿔서 깬 밤, 손을 꼭 잡아줬던 순간, 새벽에 깨서 상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짧다. 하지만 사랑으로 채운 삶은 영원하다. 각방은 우리에게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주지만 더 적은 사랑의 순간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함께 걸으면 가깝고 한 걸음도 혼자 걸으면 멀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걷는 삶은 비록 험난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삶은 아무리 평탄해도 쓸쓸합니다. 각방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만 동시에 혼자 걷는 외로움을 줍니다. 공자는 평생의 가르침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이 드는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름을 보며 웃고 서로의 흰머리를 세며 감탄하고 서로의 느려진 걸음을 배려하는 것.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각방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거리가 아니라 친밀함에서 온다는 것을. 상대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톨스토이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밤 상대의 방문을 두드려 보세요. 함께 자도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연결을 되찾을 것입니다. 부처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간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각방에서 얻은 편안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함께 잠들며 쌓은 사랑의 순간들은 영원합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의 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에머슨은 삶의 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산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편안했던 밤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운 밤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편하자고 각방을 썼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요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편안한 고립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불편한 친밀함 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공자의 말처럼 인이란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존중의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고요는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부처의 말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되 사랑까지 내려놓지는 마세요. 에머슨의 말처럼 서로의 영혼을 키우는 관계를 만드세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오늘 밤 결정하세요. 편안한 고립을 택할 것인가? 불편한 사랑을 택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편하자고 각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편안함은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서 잠들어 보세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체온을 느끼며 존재를 확인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함께하는 고요. 그것이 우리가 찾던 평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의미와 관계의 본질에 대해 함께 사색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될 때마다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